자, 오늘 과학책, 궤도의 과학책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세 번째 파트는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엉뚱한 질문들이었는데, 이 파트 중에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나와 다르게 움직일 수 없을까? 요거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해 볼게요. 거울 우리 다 본 적 있죠? 거울은 뭐 할 때 쓰죠? 그치? 내 모습을 확인할 때 쓰는 게 거울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거울을 보면 어떻게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빛의 반사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과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과를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입술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눈이 있겠죠? 선생님 같이 안 생겼지? 여기 빛이 비치는 거야. 전등이라든지 햇빛에서 빛이 사과에 비치면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선생님 눈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사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는 일반적으로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으로 잘 익었어. 물론 익지 않은 사과는 초록색이나 파란색도 이렇게 중간중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색깔이 섞이면 이런 노란색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햇빛 바깥에서 우리가 사과를 봤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햇빛이 비칠 텐데 햇빛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면 흰색이에요. 근데 이 햇빛은 곰곰이 따져보면 빨간색과 그린과 블루가 섞여 있는 색이야. 이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빛의 삼원색. RGB. 들어봤어요? 자, 빛의 삼원색인데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흰 빛이 비쳐서 빨간색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여. 그러면 사과 잎은 무슨 색깔이죠? 녹색일 거야, 그렇죠? 녹색이야. 그러면 사과의 잎은 이 흰색 빛이 비쳤는데 녹색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녹색이 되는 거거든. 그럼 흰색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색이 다 반사돼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반대로 빛이 반사되지 못하면 우리 눈에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생각 안 해봤어? 검정색으로 보일 거야. 빛이 반사돼서 흰색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반사되지 않고 다 흡수를 해버리면 물체가 검정색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색깔도 관찰할 수 있고, 빛은 결국 뭐 한다? 반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거울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지.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반사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 앞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딘가에 비친 빛이 여기에 반사됐다가 다시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면 거울에 있는 거울로 보이는 모습을 상이라고 하거든. 상은 어떻게 보일까? 나보다 커 보여, 작아 보여, 아니면 나랑 똑같이 보여? 그치? 일반적인 거울은 나랑 똑같아 보여. 근데 이게 달라 보이는 거울도 있어. 오목 거울이라든지 볼록 거울은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거는 평면 거울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울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거울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6칸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에 선생님이 똑같이 그림을 그리기는 좀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전혀 똑같지 않은데? 이러면 무서운 거야.
거울 속에 비친 나가 나랑 다르게 생겼어. 이러면 정말 무서운 거지.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 동생을 놀리기 위해서 어떤 농담을 했냐면 엘리베이터 타면 얘들아 양쪽에 거울이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거울은 빛의 반사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나랑 거울같이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내가 거울을 이렇게 봤어. 그러면 저 이쪽 앞에도 거울이 있고 뒤에도 거울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애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 계속 비춰가지고 내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 그치? 다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동생한테 거짓말을 했냐면 잘 봐봐. 7번째에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때부터 엘리베이터를 잘 못 타. 무서워서. 그래서 세는 거야.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눈이 마주치면 무섭잖아. 그래갖고 곁눈질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길래 내가 5번째, 6번째, 7번째 할 때 웅! 그랬어. 깜짝 놀라갖고 주저앉았거든. 그 장난쳤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거울은 어떻게 해서 보는 거라고? 우리가 비춰서 보는 거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잘 들어보세요. 빛의 뭐 때문에 보는 거라고 그랬었죠? 좀 전에? 반사 때문에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빛의 속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빛의 속도는 몇이에요? 그쵸?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단위가 뭐예요? 킬로미터 끝이 아니잖아. 퍼 세컨즈.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예요? 500km? 400킬로. 400킬로밖에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킬로인데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돼? 1000배 하면은 40만이니까 조금 오버하네. 그쵸? 1100까지는 750. 대략 그 정도를 해야 돼. 왔다 갔다. 근데 가는데 400이니까 왕복은 800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얘는 1초에 지금 저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지구를 돌 수 있거든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얼만큼 도는 거냐면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달까지 거리 나와 있죠. 여기에 달까지 거리는 몇 초 걸린다고 했어요? 왕복하면 0.1초. 대충 읽으셨는데 1초. 아닌데요. 1.3초. 1.3초 아니고요. 1.3초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달까지 갔다 오는데 몇 초 걸리냐면 2.6초 걸려요.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달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해 놨거든요. 거울을 설치해 놨다는 소리야. 레이저를 빵 하고 쏴. 레이저는 빛이니까요. 갔다 오는데 2.6초가 걸린대. 그러면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1.3초. 그래서 1.3초가 준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가는데 1.3초, 오는데 1.3초. 근데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여기다가 1.3을 곱하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39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지. 달까지. 어마어마하게 멀죠. 근데 그러면 달까지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그럼 봐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해 볼 건 이거지.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오는 모습을 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동시에 내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거울하고 선생님하고 1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빛이 1m 갔다가 다시 1m 와서 토탈 2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시간 차이가 벌어지겠지? 저 거울에 있는 모습하고 내 얼굴하고, 그쵸? 그러면 그게 몇 초라고 나와 있죠? 6.7 세븐 나왔죠. 6.7 나노세컨드. 나노는 뭐냐면 6.7 나노세컨드인데 나노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러니까 0.0이 9개. 엄청 짧은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짧은 시간인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저거는 나는 아닌 거잖아. 언제 나야? 6.7 나노초 전의 내 모습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의 나를 보는 거죠.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가 인지하기 힘들 정도이긴 하지만 결국 거울에 비치는 거. 그래서 아예 멀리 있는 저 달에 있는 거울을 내가 물론 볼 수는 없지만 달에 있는 거울로 내가 빛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몇 초 전에 내 모습인 거야? 2.6 그렇지. 2.6초 전에 내 모습인 거지. 2.6초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속도지.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렇게 움직였어 선생님이. 봐봐. 선생님이 너희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영상을 보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앞에 거울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 거울이 똑같이 들었다가 내릴 텐데 지금 영상으로 녹화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딜레이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내렸어. 선생님이 내려야지 얘가 바로 따라 내리거든.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생겨. 이걸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거 왜 그러냐면 물론 빛은 동시에 거의 진행을 했을 건데 영상이 녹화되고 이거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조금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지. 한 1초 0.1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TV로 야구 경기나 이런 거를 보는데 아니면 유튜버로 누가 야구 녹화를 하고 있어. 야구팀 좋아하는 팀 있니? 오늘 경기 어제 우리 팀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팀이 LG 이겼어. 상석 기아. 김도영 김도영은 늘 잘해. 거의 매일 잘해. 근데 어제 기아랑 누구 카스잖아. 홈런 나오자마자. 기아랑 어제 누구랑 했냐면 KT랑 했어. KT랑 사실 키움이랑 했어? KT 아니었어? 아 키움이다. 키움이랑 했는데 올해 7번 만났는데 다 이겼어. 그래서 키움은 10이 아니에요. 모르겠어. 순위는 잘 몰라. 선생님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좋아하는 팀이 하나가 있고 그 팀 경기만 가끔 보는 수준이야. 작년에 한번 기아 챔피언스필드 가서 봤거든 경기를. 그러면서 되게 요 비슷한 거야.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선생님 아들이 잘 안 보인다고 중계 영상을 켜더라고. 근데 저 앞에서 타자가 땅 쳐가지고 안타를 쳤는데 얘는 아직 안타를 안 쳤어. 근데 거의 생중계잖아. 생중계인데 이만큼 딜레이가 생기는 건 빛의 딜레이 때문이 아니라 뭐야? 영상 중계되는 이 플랫폼의 딜레이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거기 생기는 거야. 가면 경기를 미리 보는 그치, 경기를 보고 우리가 본 내용을 여기서 보는 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빨리 보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그날 일정이 있어서 8회까지 보고 나왔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그날은 지긴 했는데 7회 말에 나왔구나. 광주에서 본 거라서 홈팀이 말 공격을 하거든.
7회까지는 이기고 있었는데 8회 초에 나왔어. 8회 초가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와 그러더라고. 뭐야 8회 초에 와 그러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영상을 딱 켰어. 그랬는데 저쪽에서 와 그러고 한참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홈런 맞았어. 그러니까 난 결과를 벌써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결과를 모르는 거지. 늦게 보는 거니까. 와 했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영상을 켰더니 홈런을 맞고 있어. 딜레이가 생기는 거지. 과거의 모습을 선생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홈런이 경기장 넘긴 적도 있어요. 넘긴 적도 있지. 근데 잠실은 너무 커서 안 되고 저기 NC? NC 부장은 좁잖아. 거긴 가끔 넘어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그 넘어오는 구역이 있대.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를 안 한대. 넘어오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좀 좁은 경기장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건데, 거울을 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빛의 반사 때문이다. 지연 거울을 만드는 법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빛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빛은 직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직진하는 거울을 94쪽 한번 펴볼까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엘리베이터 얘기했던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 거울 나오거든요. 거울이 마주 보면 계속 빛이 비칠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거울이 완벽하게 서로 빛을 비추게끔 일직선으로 돌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겠지만 되게 많이 반복되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옆모습이 엘베 거울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게 살짝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씩 앞으로 나온다든지 조금씩 뒤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보여. 그 얘기는 빛이 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야. 살짝 어긋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상이 이렇게 보일 건데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봐보세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에 7번째 애가 다른 애들이랑 반대로 보고 있지 않은지. 그 생각하면 야 진짜겠니? 그러면 얼마나 무섭니? 걔는 귀신이잖아. 그러면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요 파트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파트 4장은 시간 관련된 거죠. 멈춤의 과학, 다이어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대한 세계로 빠져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고요. 지구에서 중력이 사라지면 뭐가 먼저 날아갈지 이런 내용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다음에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거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 내용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기에는 힘들고, 사실은 얘가 선생님이 처음 계획할 때는 얘를 3, 4학년용으로 잡았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 4학년이 이 책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너희를 요 책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 달에는 상상력 이거예요. 3, 4학년이 이걸로 바꿔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책 선생님이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요 책 미리 사놓으세요. 알겠죠? 제목은 과학 드림에 이상하게 빠져드는 과학책이에요. 공지로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24쪽에 2번
좌표 평면이라는 건 x축, 가로를 가로지르는 x축과 세로를 가로지르는 y축이 만나는 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점을 0점이라고 해요. 0점. 그리고 x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뭔지 알죠? y축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물리학에서 쓰는 그래프는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제1사분면이라고 불러. 1사분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4분면, 이걸 4개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라는 뜻이야. 그러면 다시 왔어? 플러스 x하고 플러스 y만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지. x도 0이고 y도 0이고. 근데 이 축에 뭐가 써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는 y축에 온도라고 써 있고 x축에는 시간이라고 써 있어. 시간이 만약에 나오면 시간은 대부분 x축에다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시간은 위로 지나가, 옆으로 흘러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은 흘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해. 시간이, 물론 무언가를 기록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정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간은 항상 옆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x축을 주로 시간으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24쪽에 2번 그래프를 봤더니 A하고 B하고 이렇게 열을 가했는데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네.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시간일 때를 보는 거야. 똑같은 시간일 때 그래프 y축의 값을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봤더니 B 같은 경우에는 10도고요. A 같은 경우에는 3분일 때 봤더니 20도네. 이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열을 가했어. 똑같은 열을 3분 동안 가했더니 B는 5도에서 10도가 된 거니까,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네.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가 5도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0도가 아니라 5도였어. 5도에서 10도가 됐으니까 B는 5도 상승을 한 거야. 그쵸? 근데 A는 몇 도가 올라간 거냐면 5도에서 20도까지 15도가 상승을 했네. 그쵸? 누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A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비열의 차이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5도에서 15도네. 10도가 아니라 15도. 그러면 얘는 10도 올라간 거고, 그쵸? 얘는 4분일 때 4분일 때요? 그러네. 4분일 때 10도 올라가고 쟤는 20도 올라갔네. 그게 더 보기 편하겠다, 그쵸? 4분일 때 기준으로 봤더니 얘는 10도 올라가고 얘는 20도 올라갔대요. 그러면 누가 더 비열이 큰 거야? 온도가 조금 올라간 B가 비열이 더 큰 거죠? 비열은 몇 대 몇이겠어요? 2대 1이지. 얘는 20도 올라가고 얘는 10도 올라갔으니까 얘가 더 커야 돼, B가. 그래서 2대 1. 1대 2가 돼야 되겠네요. A가 비열이 작아야 되니까 1, B가 비열이 크니까 2. 왜냐면 질량과 열량이 같으면 비열은 온도 변화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니까. 됐죠? 다른 거 없으면 오늘 파트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힘과 우리 생활 할 거예요. 엄청 34쪽 힘과 우리 생활.
힘과 우리 생활이고요.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특히 이제 과학에서 힘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힘은 뭘 힘이라고 하냐면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을 변하게 하는 걸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과학에서의 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리고 2번의 힘의 표시 한번 볼게요. 힘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화살표가 시작하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힘의 작용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그리고 얘 방향도 있지. 얘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의 3요소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그리고 힘이라는 거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존재해요. 힘의 단위는 뭐게요? 뭐야 그 자세는?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뉴턴. 왜 뉴턴이라고 읽을까? 뉴턴이 만들었어. 자, 그래서 빛의 3요, 아니 그 힘의 3요소, 작용점, 크기, 하나 뭐예요? 방금 했잖아. 힘의 방. 방향. 작용점, 크기, 방향. 요즘 월드컵 하니까 월드컵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월드컵 있잖아요. 공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축구 선수가 공을 빵 찼어. 이 맞은 이 부분이 힘의 작용점이 되는 거고, 내가 세게 차면 얘가 멀리 날아갈 거고 힘의 크기가 큰 거고, 약하게 차면 멀리 못 날아가겠죠. 힘의 크기가 작은 거고, 내가 찬 방향에 따라서 이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게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 크기, 작용점을 힘의 3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쓴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힘의 합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상자가 하나가 있었어. 상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상자를 여러 명이 잡아 다니고 있어요. 지금 땅 위에 이만한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친구가 10뉴턴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아래쪽에서 15뉴턴의 힘으로 잡아다니고 있어. 근데 반대쪽에서 등치가 되게 큰 친구가 이걸 20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그러면 이 상자를 당기는 힘은 몇이라고 할 수 있겠죠? 45뉴턴이지. 이 상자를 당기는 힘은 45뉴턴이야. 다 더하면 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여. 너네가 직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숫자를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이 플러스 25뉴턴, 왼쪽은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0뉴턴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몇이 남냐면 플러스 5뉴턴이 남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만큼 당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력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이걸 합력이라고도 하고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형아들이 배우냐면 알짜힘이라고 불러요. 알짜힘. 주의할 건 뭐야?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반대 방향은 빼주고.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거든요. 이거는 내 마음인 거야.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하고 왼쪽을 플러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준다. 그 규칙만 잘 지키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합력을 알짜임이라고 하는데, 이 합력을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어. 이쪽 오른쪽만 놓고 보면 이거의 합력은 몇이에요? 그럼 합력은 2를 더해주는 거야.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알짜임이라는 단어를 더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맛있지. 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이 알짜 힘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렵지 않죠? 그쵸? 왜 여기서 막 이 방향으로 당기고 이 방향으로 당기고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오잖아. 딱 양쪽 방향으로 당기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아빠하고 딸이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네요. 아빠는 6N의 힘으로 밀고 있고 딸은 3N의 힘으로 밀고 있어. 그러면 합력이 얼마가 돼요? 두 개 그냥 더하면 되겠지? 9N.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알짜 힘이 9N이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 같은 거 보니까 아빠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6N으로 밀고 있는데 아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방해하고 있어. 3N의 힘으로 거꾸로 밀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N 빼기 3N 하면 3N이 남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알짜 힘이 3N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양쪽에서 잡아다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조금 딸려서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5N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친구 하나가 달려들었어. 친구 하나가 달려들어서 5N의 힘으로 왼쪽으로 잡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양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5N이 더해지니까 얘도 마이너스 25N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이 부호만 다르고 같아졌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 거야.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아 양쪽으로 잡아다니는 힘이 같아졌어. 이런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줄다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양쪽으로 처음에 당길 때 한쪽이 힘이 세면 한쪽으로 조금씩 끌려가겠지만 처음에는 어때? 으쌰 해도 팽팽하게 유지되는 경우 있잖아. 그쵸? 이때가 딱 힘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지.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합력, 알짜 힘이 언제일 때? 0일 때. 거기다 밑줄 칠게요.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일직선상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까지 밑줄 치고요. 합력은 0 밑줄 치세요. 그리고 힘의 평형, 힘들은 평형 동그라미 칩니다. 크기가 같은 두 힘이 한 방향, 양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을 때 이때 합력이 0이 되고 그 상황을 힘들이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더 웃긴 거 하나 알려줄게요. 힘. 과학에서 1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과학에서 1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언가 일을 하려면 힘을 줘야지 일을 하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힘을 받아서 아까 이 박스를 당길 때
이 친구가 5N으로 당기기 전에는 얘는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지? 이거면 2를 한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이 여기 어떤 칠판이 있잖아. 칠판을 엄청 세게 밀 거야. 이렇게 막 밀었어. 얘가 막 뒤로 10cm, 20cm 밀렸어, 안 밀렸어? 안 밀렸잖아. 그럼 일한 게 아니야, 이거.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선생님이 정말 있는 힘껏 밀었어. 이렇게 막 몸이 밀려날 정도로 세게 밀었거든. 근데 벽이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안 밀렸잖아. 진짜 세게 밀었어요. 진짜 세게 밀었어. 봐봐. 벽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밀려날 정도로 이렇게 밀었잖아. 근데 안 움직였잖아. 이거는 과학에서 일한 게 아니야. 또 이런 것도 있어. 좀 허무하긴 한데 선생님이 10kg 정도 되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한 2km를 걸어갔어. 이것도 일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가방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근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에 반해서 선생님이 들어 올린 거는 일인데 그냥 어깨에 메고 걸어간 건 일한 게 아니야. 내가 힘준 방향으로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가방을 냅두면 떨어질 거니까 가방을 떨어지지 않게 위로 들어 올린 것만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일, 과학에서의 힘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하고 꼭 같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있어. 우리가 지금 힘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 다 해와야 돼 라고 선생님이 힘주어 이야기했어. 이거 과학에서의 힘과 같은 힘이에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인 거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의 평형까지 했고 35쪽 한번 펴보세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중력이에요. 중력을 뭐라고 하죠? 누가 잡아다니는 힘이지?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 그럼 중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까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칠판 지우개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라는 말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들고 있다가 놓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날아가 버린다. 날아간다 이렇게. 두 번째,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 1번이랑 2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밑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4번은 얘기 안 했는데 3번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3번. 떨어지겠죠 이렇게. 3번.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잡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놨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날아갔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그쵸? 마술이겠지 이거는. 마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 중력 때문에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얘는 왜 안 떨어져? 누구요? 버티고 있잖아.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쓰냐면 연직 방향이라고 쓰세요. 이런 말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중력의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연직 방향이라고 쓰세요. 자, 이런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사과가 어디로 떨어지겠어? 여기로 떨어지겠지.
여기에 있는 사과는 어디로 떨어지겠어? 여기로 떨어질 거고, 여기에 있는 사과도 여기로 떨어질 거고, 여기에 있는 사과도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여기로 떨어지겠죠.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근데 떨어진 사과가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가지는 않겠지? 어디에 멈추겠어? 지표면 위에 멈추게 되겠죠. 다 이렇게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 얘는 떨어지지 않겠지. 왜? 얘는 떨어지고 싶어도 선생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선생님의 손이 없어지면 바닥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울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해.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무게와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 헷갈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게는 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질량은 중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체중이 어떻게 나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38kg이요. 또 어떤 친구는 45kg이요. 어떤 친구는 60kg이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킬로그램이라는 건 질량의 단위거든요. 선생님은 무게를 물어봤는데 너희는 질량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나도 지구에 살고 있고 너도 지구에 살고 있고 너도 지구에 살고 있어. 우리 다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질량을 이야기하면 무게랑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게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근데 우리는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수철 저울,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저울 있죠? 올라가면 숫자가 나오는 저울. 그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을 사용을 하는데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선 양팔 저울이 필요해요. 양팔 저울이라는 건 한쪽에 측정할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 추를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추하고 나하고 같아질 때까지 추를 조정하면서 올려서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30kg짜리 추하고 평형이 맞았다라고 하면 이 물체의 질량이 30kg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 체중계에서 체중을 잴 때 내가 한쪽에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추를 하나씩 올리면서 체중 재지 않잖아. 그치? 우리 집에 있는 체중계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올라가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용수철 저울인 거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몸무게를 구하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9.8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무게는 나의 질량 곱하기 9.8을 해줘야 무게가 돼. 근데 우리가 체중을 물어볼 때는 왜 9.8을 곱하지 않냐면 모든 사람이 다 9.8을 곱하니까 그냥 단순히 질량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kg인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이라고 얘기할래요? 9.8. 그렇지. 1kg은 질량이었잖아. 그러니까 1kg 곱하기 9.8 하니까 9.8 뉴턴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무게라는 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지구보다 힘이 약한 데에서는 무게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달이 있어요. 달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보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질량보다 6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달이 잡아다니는 힘도 6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60kg짜리 어떤 60kg 정도 나가는 어떤 로봇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구에서 질량을 측정해도 60kg, 달에서 질량을 측정해도 60kg이야. 근데 지구에서 무게를 측정하면 여기에다 몇을 곱해줘야 돼? 9.8을 곱해줘야 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 몇으로 할 거냐면 10으로 할 거야. 대충 10을 곱해주면 얘는 몇 뉴턴이 되는 거야? 지구에서는 600뉴턴이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쵸? 근데 달에서는 이거에 몇을 또 곱해줘야 되냐면 지구에서의 무게에서 달에서는 6분의 1을 곱해줘야 돼.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 달에서의 잡아다니는 중력은. 달의 중력은. 그러면 달에서는 얘는 몇 뉴턴이냐면 100 뉴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왜 1970 몇 년에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갔잖아.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달에서?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이름 뭔지 알아요? 닐 암스트롱.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달에 처음으로 딱 발을 디뎠어. 그날 두 명이 달에 도착을 했거든요. 닐 암스트롱이 발을 딛고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이 너무 신났나 봐. 달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영상이 찍혀 있는데 어떠냐면 슬로우 모션 보는 것처럼 점프를 뛰었는데 바로 떨어지지 않고 살짝 이런 느낌인 거야. 왜 그러냐면 지구하고 중력이 달라서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지. 그게 한동안 나사에서 금지된 영상이었거든.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너무 신났나 봐. 그래가서 뛰어다니는데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신나가지고. 그리고 나사에서 좀 창피했나 봐, 그 영상이. 그래갖고 한동안 비공개로 있다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이번 자, 연도에. 응? 이번 연도에. 작년에 공개한 것 같아. 자, 질량, 무게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가 있네요. 뭐냐면 탄성력이야. 우리가 지금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중력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할 건 탄성력이에요. 탄성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야.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탄성력 동그라미 치고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탄성력의 방향, 힘도 방향이 있었죠. 탄성력도 방향이 있었어. 탄성력의 방향은 어디냐면 되돌아가려는 방향. 예를 들어서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용수철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이걸 내가 눌러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힘을 줘서. 그러면 얘는 탄성이 어디로 작용하겠어요? 내가 누르는 힘하고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거꾸로 누르지 않고 내가 당길 수도 있잖아. 요만했던 용수철을 내가 당겨서 이만하게 만들었어. 얼만큼 당겨졌냐면 이만큼 당겨졌네. 그러면 탄성은 어디로 작용하겠어요? 되돌아가려는 힘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방향만 바뀌어서 작용하겠죠. 이게 탄성력이야. 또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또 축구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참고로 너희 이번 월드컵에 사용되는 축구공 이름 틀이 온다.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거 72조? 아우 아니에요. 4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네? 4조각으로.
원래 너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노는 축구공은 32조각이야. 오각형, 육각형 32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조각? 이게 점점 줄어서 지금은 4조각이 됐어. 4조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끈해야지 공기 저항을 안 받기 때문이거든. 언젠가는 한 조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데 축구공이 일단 둥글잖아요, 그렇죠? 이게 축구공이라고 치고 선생님이 축구공을 발로 뻥 찼어. 그럼 순간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동그랬던 이 구 형태의 모양이 찌그러지겠죠? 이 찌그러진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펴지겠지. 모양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것도 탄성력인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공이 그 반대 방향으로 튀어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힘을 줬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찌그러지면서 이 탄성의 힘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탄성이 좋은 공은 더 멀리 날아가겠죠. 왜 우리 그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탱탱볼이라고 알아요? 그 형광색 볼? 그 공이 다른 공들에 비해서 훨씬 잘 튕기지. 키커볼. 얘가 탄성력이 좋아서 그래. 탄성,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물론 중력이 밑에서 잡아다니고 있으니까 결국은 멈추긴 하겠지만 얘는 계속 튕겨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탄성은 다시 되돌아가려는 힘이고요. 그 밑에 있는 탄성력의 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이 당기고 있어. 0.2 뉴턴으로 당겼더니 3cm가 늘어났고요. 0.4 뉴턴으로 당겼더니 6cm가 늘어나고요. 0.6 뉴턴으로 당겼더니 9cm가 늘어났네요. 0.2 뉴턴당 용수철이 3cm씩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성력은 결국 뭐야?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고 당기는 힘도 뭐다? 길이에 비례한다. 탄성 이해됐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월드컵이요. JTBC에서 하는데 32강부터 못 볼 수도 있대요. 왜? 중계료를 지불을 다 안 했대요. 망할 JTBC. JTBC 지금 부도 났어. 그거 뭐야 208억인가. 월드컵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왔는데 다시 사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안 사가는 바람에 부도 났어. 어쩔 수 없지 뭐. JTBC가 중계 안 하면 ESPN 봐야지. 미국 방송. 대신에 이제 치즈직도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외국 방송을 봐야 돼. BBC. 갑자기. 대신에 중계 방송을 못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제 그걸 틀어놓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영상은 그 방송을 틀어놓고 자기가 중계하는 이런 걸 봐야지. 신문선이라고 되게 유명한 축구 해설가 있는데 그 아저씨 그렇게 하더라. 그거 보면 되겠다. 신문선 TV 들어가서. 김진짜. 김진? 김진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감스트. 감스트 아직도 활동해? 유튜브. 그런 거 봐야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규 방송을 못 보니까. 근데 뭐 돈 스위스에 가서 계약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JTBC. 안타깝다. 자, 그 다음에 볼 힘은 마찰력이에요. 탄성력까지 했고요. 3번은 마찰력. 마찰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찰을 크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마찰을 줄여야 될 경우도 있거든. 어떨 때는 마찰이 크면 좋을까? 어떤 경우에?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는데 마찰이 크면 안 미끄러지지. 그때는 마찰이 없어야지 잘 미끄러져야 되니까. 계단 끝에 보면 뭐 붙어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지. 그거는 마찰을 크게 하는 거야. 계단이 미끄럽다고 생각을 해봐. 밟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져. 화장실. 그러면 못 가겠죠? 화장실 바닥도 마찬가지지. 화장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면 물이 많으니까 미끄러지면 안 될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들, 뭐 체조 선수들이나 이런 역도 선수들이 아니면 클라이밍 선수들이 손에다가 초크 바르지. 송진가구나. 이런 거 왜 발라?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내가 클라이밍 선수야. 되게 조그만한 홈에 내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워. 힘을 줄 수가 없어. 이러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역도 선수야. 정말 무거운 거를 딱 들어야 되는데 들려 그러면 미끄러져. 들려 그러면 미끄러져.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진, 초크 이런 거를 바르고 힘을 딱 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스키,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안 미끄러져.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싹싹 미끄러져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마찰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것도 밑줄 칠 거예요. 마찰력 동그라미 치시고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야. 괄호 1번.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밑줄 쳐주세요. 탄성력도 내가 힘준 거하고 반대 방향이었고 마찰력도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대요. 마찰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차도 탈 수 없을 거야.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이유는 뭐야? 바퀴가 마찰이 있어서 땅을 밀고 나가는 건데 바퀴가 미끄러져 계속. 그러면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을 거야.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밟으면 미끄러지면 쭉 이렇게 넘어질 거고 밟으면 미끄러지고 이러면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겠죠. 마찰이라는 게 없으면.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밑줄 쳐주시고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크다. 이거는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 패드가 보면 얘는 유리판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스웨이드 조직이야. 천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거를 한번 미끄러뜨려 볼게. 요 정도 각도에서 얘는 미끄러지네? 안 미끄러지죠? 똑같은 각도에서 얘는 스르르 미끄러지죠? 지금 안 움직였어, 그렇죠? 여기서는 스르르 미끄러지는데 여기서는 스르르 미끄러지네. 뭔가 문제가 있네. 안 미끄러지죠? 여기서는 스르르, 여기서는 각도를 좀 낮춰볼까? 안 미끄러지죠? 여기서는 네. 스르르. 얘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쵸? 그래서 매끈매끈한 접촉면이 매끈매끈한 경우에는 더 잘 미끄러지고 매끈매끈하지 않고 거칠 경우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고 각도가 크면 잘 미끄러지고. 마찰력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도 커진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거, 마찰력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하고 마찰력을 작게 해야 되는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배울 힘은 뭐냐면 부력이에요. 사실은 선생님 생각할 때 있잖아. 이 힘에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한 줄을 다 해야 되는 정도로 내용이 많긴 하거든.
이거를 한 주 만에 다 해서 너네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기는 해요. 자, 부력 한번 봅시다. 부력도 부력에 동그라미 치고 액체나 기체에 잠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밑줄 치세요. 부력 액체나 기체에 잠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그럼 밀어 올린다라는 건 누구하고 반대라는 뜻이에요? 중력과 반대라는 뜻이야. 부력은 중력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밑줄 칠게요.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 밑줄 치세요. 근데 너네가 부력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욕조에다가 장난감 배를 띄울 건데 어떤 배는 이만큼 잠겨 있고 어떤 배는 이만큼 잠겨 있다라고 해봅시다. 크기가 똑같은 배야. 누가 부력이 클까요? 얘는 가, 얘는 나. 부력이 큰 건 누구? 다 가라고 얘기하거든. 부력은 나가 더 커요. 형한테 물어볼까요? 왜 부력이 나가 더 큰지? 물에 많이 잠겨 있어서. 맞아요. 물에 많이 잠겨 있을수록 부력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뭐라고 써 있냐면 물에 잠긴 물체의 부력은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의 무게 차이와 같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건 물에 많이 잠기면 많이 잠길수록 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곡에 놀러 가본 적 있니? 계곡에서 선생님은 계곡에 놀러 가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말고 선생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곡에 되게 자주 갔는데 선생님 집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만 가면 조그만한 계곡이 있어. 왕방산 계곡이라는 데인데 물이 깊지는 않아. 한 무릎 정도까지 와. 근데 선생님한테 무릎이니까 아이들이 수영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다 돌로 이렇게 댐을 쌓아. 비버처럼 댐을 이렇게 쌓으면 이 댐 뭐 급하게 쌓은 돌로 만든 댐이니까 사이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긴 할 테지만 수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높아져서 놀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한 선생님 주먹만한 돌은 뭐 쉽게 들 수 있겠지만 한 이만한 몸통만한 돌이 물속에 잠겨져 있어. 그럼 이거를 들어서 옮길 때 물속에서는 쉽게 들리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잘 안 들려. 무거워져, 그치? 그게 부력인 거야. 얘는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똑같이 20kg이라고 해봅시다. 밖에서 20kg인데 물속에서는 20kg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부력을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어떤 공을 무게를 측정을 했더니 얘가 1kg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걸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용수철 저울에 담겨있는 얘를. 그랬더니 얘가 400g이 나오네. 밖에서는 1kg이었는데 400g이 나와. 물속에서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부력은 밖에서 잰 거에서 물속에서 잰 거를 뺀 만큼. 그래서 이 공이 가지고 있는 공의 부력이라는 건 1kg 빼기 400g은 0.4kg이니까 0.6kg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부력은 부피하고도 관계가 있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을 더 크게 받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쇠덩어리 하나를 쇠 구슬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라앉겠지. 근데 이 쇠 구슬을 선생님이 대장간으로 가져가서 넓은 철판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거를 휘어서 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배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물에 뜰까 안 뜰까? 뜨겠지. 왜 그러냐면 이만큼 물에 잠긴 만큼이 부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력이 물에 잠긴 만큼이 중력을 이겨내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 커다란 군함이나 이런 것들 다 뭘로 만들어? 다 쇠로 만들잖아. 근데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물에 잠긴 만큼 뭐를 받기 때문에? 부력을 받기 때문에. 또 공기 중에서 사용되는 부력도 있죠. 공기 중에서 우리가 부력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공기 중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거. 기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기구? 놀이. 이런 거. 이렇게 풍선인데 아, 여기에 이렇게 보일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불을 푹 뿜으면 뜨거워진 공기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열기구라고 하잖아. 이 밑에 뭐가 달려 있어? 이렇게 바구니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 있으면 열기구에 불이 쫙 붙으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생기냐면 열기구가 붕 하고 뜨는 거지. 이것도 뭘 이용하는 거야? 부력을 이용하는 거죠. 뜨거운 공기를 어떻게 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부력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상태를 해야 되는데 이 운동 상태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물리학의 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거든. 첫 번째 뭐였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인 중력. 두 번째는 되돌아가려는 힘인 탄성력.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마찰력. 세 번째는 뜰 수 있게 해주는 부력을 공부했고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힘이 작동한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거요? 운동 상태. 교재에는 손선풍기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월드컵 시즌이니까 월드컵 방식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준아, 그 필통 좀 선생님 빌려줄 수 있어? 닫아서. 되게 통통하다 이거. 던져. 네? 던져. 잘 받을게. 아, 제가 잘못 좀. 아니, 자, 봐봐. 얘가 축구공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선생님이 미드필더야. 얘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이쪽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드리블을 하려면 굴러가는 방향으로 내가 툭툭 차면서 가야 돼? 반대 방향으로 차면서 가야 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얘가 굴러가고 있으면 굴러가는 방향으로 툭툭 차야 얘가 그 방향으로 계속 굴러갈 거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더 빨라지겠지? 근데 내가 저쪽에서 날라온 거를 드리핑을 했어.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온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운동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아니면 운동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힘을 주면 멈출 수도 있겠지. 근데 더 세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날라오던 방향으로 더 세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진다.
뭐가? 속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인데 되게 빠르게 날아오고 있어. 근데 내가 미드필더인데 저쪽에 있는 친구한테 패스하고 싶어. 근데 주변에 수비수들이 많아서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컨트롤할 시간이 없어. 한 방에 툭 쳐. 발리슛을 쳤다고 해봐.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로 힘을 줬어. 이렇게 날아오던 걸 직각으로 힘을 주면 얘가 공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오던 게 바로 직각으로 날아가진 않겠지. 내가 힘을 줬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날아오던 게 직각으로 힘을 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아갈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 이렇게 날아갔던 걸 내가 이쪽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힘을 받긴 하겠지만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네 가지. 속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속도가 바뀌는데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느려지고 직각으로 힘을 주면 속도는 바뀌지 않고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 속도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뀌어.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느려지고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주면 속력은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고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 속력도 바뀌고 방향도 바뀐다. 그러면 이런 경우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야구를 하는데 공이 날라왔어.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쳤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두 번째겠죠? 내가 힘을 줬는데 이동하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니까 공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 근데 운동 속도는 바뀌지 않는데 힘의 방향만 바뀌는 운동은 그 세 번째 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써 있는 걸 밑에다가 대관람차라고 써놓으세요. 대관람차. 대관람차는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거거든. 근데 속력이 바뀌지는 않아. 계속 뭐 하고 있어? 속력은 일정하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쌤, 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는 게 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얘는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야. 대관람차는 속도가 변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대관람차 탈 때 어떻게 해? 기다리고 있다가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열어주면 빨리 올라타야 되잖아. 너무 늦게 타면 못 탈 수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못 탈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아래서 쳐다봐야 돼. 올라가는 동안은.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얘가 멈추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면 빨리 내려야 되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 방향만 바뀌는 게 대관람차. 이해가 됐어요? 자, 마지막에 볼 건 뭐냐면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힘의 방향인데 바닥에 놓여 있는 그냥 책상 위에 지금 선생님이 이 필통을 올려놨어. 그러면 얘는 어떤 힘을 받고 있을까 지금? 중력의 힘을 받긴 하겠지. 왜냐면 책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놓으면 준이가 싫어하겠지? 왜? 바닥에 떨어질 테니까. 중력의 힘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책상 위에 있을 때는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받쳐줘. 그지? 책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지. 여기 몇 층이죠? 4층. 4층. 4층인데 건물이 아니고 선생님이 창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귀신인 거지. 창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야? 이 4층 바닥이 선생님을 받치고 있으니까. 잘 봐봐, 선생님 다리가 떠 있나 이렇게 발을 딛고 있나. 떠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거지, 그렇죠? 바닥의 무게는 얼마예요? 바닥의 무게?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지.
얘가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무게를 구할 수 있지.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6.8. 그게 무게가 돼. 그러면 이 4층 바닥을 버틸 만한 힘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3층 기둥, 3층 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건물은 4층짜리가 아니잖아. 8층짜리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저 8층까지의 무게를 누가 다 버티고 있는 거야? 1층 벽하고 1층에 있는 기둥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기둥 속에 철근도 들어있고 콘크리트도 들어있을 텐데 얘들이 버티지 못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돼? 무너지겠지. 근데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1층 벽과 기둥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37쪽 밑에 있는 거. 그리고 38쪽을 넘기면 개념 다지기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어. 15번까지. 40쪽에 15번까지. 요거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숙제가 엄청